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심혈관계와 근골격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계, 노화에 따른 특성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에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감소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 얇았던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어렸을 때 근육은 이렇게 얇은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겉면을 싸고 있는 심장 근육이 굉장히 얇아서 얘네들이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것이 정말 쉬웠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면, 근육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수축과 이완하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 최대의 심박수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됩니다. 우리 심장에서는 수축, 이완하는 펌프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심장 안에 있는 피를 일정량을 다 내뿜어내야 되는데 탄력성이 감소되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감소되어서 원래 뿜어낼 수 있었던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을 최대한 뿜어내지 못해 심박수량이 감소되고 그로 인해 심장 박동수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으로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된다. 이것도 1번하고 2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심장 안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혈액이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10만큼 혈액을 내뿜어서 손끝, 발끝까지,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다 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심박출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10만큼 내뿜었던 것을 5만큼밖에 내뿜지 못해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화가 되면은 손이 저리고 또 발이 시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4번에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종종 많이 발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쩔 때 많이 발생하냐? 가만히 누워있던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때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중심을 잘 못 잡게 되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고요. 5번에 정맥의 약화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 이거는 저희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보셨죠? 정맥의 약화로 하지에 정맥류가 생기고 또 항문에 치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혈관계에서는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처럼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증가되나요? 첫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이거는 심장 근육의 증가로 보시면 되세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졌다. 이것은 심장 근육의 증가로 보시면 되고요. 심장 근육이 증가가 되면 탄력성이 감소된다. 이거를 꼭 세트로 묶어 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증가되는 게 있는데 증가되는 걸 찾을 수가 없죠. 3번이에요. 3번.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부터의 혈액순환 감소. 이거는 증가가 아닌데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냐? 말초 혈관 저항의 증가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감소와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는 같은 말이다. 말초혈관 저항의 증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심장에서 심박출량이 감소돼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손끝, 발끝에 있는 혈관은 말초혈관이라 그래요. 말초혈관이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혈액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초혈관에서 저항하는 것이 증가가 돼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 손이 시리고 발이 저릿저릿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말초혈관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되는 것은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말초 혈관 저항의 증가와 같다. 말초 혈관 저항의 증가는 손끝, 발끝에서 오려고 하는 혈액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 나 너희 안 받을 거야 라면서 저항하는 것이 증가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질환으로 고혈압 나옵니다. 저희 고혈압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고혈압의 관련 요인으로는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비만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 이외에 나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본태성, 1차성이다. 두 번째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은 심장, 내분비 질환의 일부, 임신 중독증 등 합병증에 의한 거다. 이거는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고혈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합병증이라 나왔기 때문에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은 속발성, 자기 생활 습관에 의해 유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고혈압은 본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의 증상으로는 뒷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어지럽거나 흐리게 보이며 이른 아침에 두통, 팔다리 저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막 시어머니가 엄청 화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뒷머리 잡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혈압이 올랐다 해서 고혈압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약을 먹고 내렸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는 게 아닌 반드시 의사의 상의, 지시하에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약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용량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혈압 말고도 다른 질병들이 더 안 좋게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 내려진 약은 꾸준히 복용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용량, 종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고혈압이 지속 시에는 약을 먹고 있는데도 고혈압이 지속 시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약 이외에 내가 수술할 수 있는 것,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에게는 저염식, 저지방식이, 고단백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음 동맥경화증 나옵니다. 동맥경화증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콜레스테롤 약 먹는다 라고 하죠.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관의 안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관벽이 굳어진 상태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원래 건강한 혈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지방이 조금씩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산을 쌓고 있죠. 그래서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는 혈관벽이 굳어져 버리는 동맥경화증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 과다, 너무 과다한 지방을 먹었을 때 동맥경화증이 걸리기 쉽고 비만,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관련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의 증상으로는 먼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혈관에 지금 기름, 지방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방이 벽을 쌓게 되면 당연히 막히고 막힌 혈관을 계속 혈액이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터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혔어요. 근데 혈액은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 혈관 부분이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빵 하고 터지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흉통, 압박감,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다 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래도 막히게 되면은 혈액이 제대로
뿜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갑갑하게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동맥경화증의 증상이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는 듯한 느낌, 그럼 동맥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금연 있습니다. 금연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이걸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중요하고요.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동맥경화증이 생긴다 그랬기 때문에 저지방식이 필수로 해주시면 되고,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심부전 보겠습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심부전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됐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보면 되겠죠? 저희 앞에서 보셨던 심혈관계 노화했다는 특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혈관계 노화했다는 특성 어떤 것부터 보시면 될까요? 심장 근육이 증가되어서 어떻게 됐죠? 탄력성이 떨어졌습니다. 저하되었어요. 탄력성이 감소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심박출량, 내보내야 되는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10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5만큼밖에 내보내지 못하면은 심장에는 5만큼의 혈액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심장이 부었다 해서 심장 부었어, 심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상태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관련 요인입니다. 심부전의 증상으로는 식욕상실, 의식혼돈, 현기증이 나타나며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미 심장에서는 너무 자기가 갖고 있지 말아야 될 양의 혈액을 과부하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세 번째, 심박출량 감소로 신장 혈류량이 부족해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장에서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네, 필터 역할을 하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70% 정도의 혈액을 이 신장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게 돼요. 나쁜 것은 몸 바깥으로 배출되고 좋은 것은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심박출량 감소,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걸러야 되는 혈액의 나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몸 밖으로 나쁜 걸 보내야 되는데 배출을 하지 못해서 몸 안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됐다. 네, 몸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부종으로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부종. 이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또 탄력 스타킹을 신습니다. 탄력 스타킹. 압박 스타킹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탄력 스타킹. 탄력 스타킹을 신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신지 말아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요. 신어야 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부종이 있는 대상자하고 또 어떤 대상자가 있냐? 정맥순환장애. 이 사람은 하지정맥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정맥류. 이렇게 정맥순환 장애가 있고 부종이 있는 대상자들은 탄력 스타킹을 신으면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다리 많이 붓죠. 탄력 스타킹 신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신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력 스타킹 신으면 안 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정맥순환 장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반대인 동맥순환 장애인 사람들, 동맥순환 장애인 대상자들은 탄력 스타킹을 신으시면 안 됩니다. 네, 금지예요, 금지. 왜냐면은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괴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맥순환 장애 신으시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대상자 신으면 안 될까요? 피부 질환자 있습니다. 피부 질환자.
탄력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짜여져 있는 게 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자는 공기가 안 통한 스타킹을 신게 되면 더 악화되겠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화농성 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 네. 화농성 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탄력 스타킹을 신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더 증상이 심해져 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맥순환장애 피부질환자, 화농성 염증이 있는 사람은 탄력 스타킹 신으면 안 되고 부종과 정맥순환장애,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탄력 스타킹을 신어도 된다.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신부전의 치료 및 예방. 염분과 수분, 고지방 식이를 제한한다. 왜냐면은 지금 심장이 부어있고 수분과 염분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 절대적으로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 함께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실시한다. 여기 나와 있는 염분과 수분 식사를 제한한다. 나와 있죠. 수분? 우리는 수분 먹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신부전과 같은 경우를 앓는 질환은 수분을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수분 제한하는 질환 몇 가지 있는데요. 수분 제한하는 질환. 여기 신부전 하나 나왔으니까 신부전 적어주시고 나머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부전이 있습니다. 신부전. 네. 신부전은 신장이 부었다. 네. 신부전은 심장이 부은 거고 신부전은 신장이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장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수분과 염분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간경화 있습니다. 간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게 되면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머금고만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수분을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부작용으로 몸무게가 늘어요. 몸무게가 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계속 늘면은 부종이 생기기 쉽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분을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신피질 저하증이 있습니다. 저희 수분 제한되는 질환, 신부전, 간경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 나왔습니다. 네 번째, 빈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상태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헤모글로빈에는 이제 산소를 같이 동반해가지고 우리 몸을 함께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탄소와 함께 있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은 빈혈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 요인으로는 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 계속 피가 새는 경우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철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철분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임신한 엄마들 보시면 철분 부족하면은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에 철분 계속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거 볼 수 있죠. 증상으로는 현기증, 참백, 빈맥, 호흡곤란이 있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철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는 굴, 달걀 노른자, 붉은 살코기, 홍유, 시금치가 있고요. 그 위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처방받은 비타민C와 철분제를 함께 복용해 주셔야 됩니다. 처방받은 비타민C와 철분제는 함께 복용. 철분제와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요. 비타민C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오렌지 주스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대상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도록 하여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혈 대상자도 똑같겠죠. 네, 빈혈 대상자도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낀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도록 주저앉도록 하고요. 또 어떤 대상자가 어지럼 호소할 수 있죠? 저혈당 대상자 기억나시나요? 저혈당이 있으면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여서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단 음식을 제공을 해서 이제 혈당을 높여준다 라는 거 있습니다. 다음 근골격계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노화에 따른 특성. 첫 번째로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들게 된다. 추간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은 안 보이지만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 같은 게 있어요. 푹신푹신한 연골. 네, 그걸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추간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작아지게 돼가지고 줄어들게 돼서 키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쉽고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됩니다. 네,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됩니다. 네 번째로 어깨가 좁아지고 골반이 커지게 되고요. 팔, 다리의 지방이 감소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보시면은 혹시 주변에서 제가 그림이 조금 못 그려요. 자, 이렇게 얼굴이 있고 몸은 이렇게 통통한데 팔하고 다리 이렇게 얇으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감자에 이쑤시개 딱딱 꽂은 것처럼 중부지방은 많은데 팔다리는 얇으신 분들, 노인들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특히 복부 부분을. 근육계에서는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저하되고 감소되는데 복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된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근골격계에서는 허리, 엉덩이에 중부 피하 지방이 증가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감소됩니다. 자, 우리 그럼 소화, 호흡기계, 심혈관계, 근골격계에서 증가되는 거 한 번씩만 더 말씀을 해볼게요. 소화기계에서는 쓴맛과 신맛을 느끼는 감각이 증가된다. 한 가지만 증가되고 다 감소됐습니다. 호흡기계에서는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된다. 호흡기계에서는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된다. 네, 기억나시죠? 심혈관계에서는 심장 근육이 증가된다. 또 나머지 하나,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된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재에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 배우는 근골격계는 허리, 엉덩이의 중부 피하 지방이 증가된다. 해서 우리 증가되는 것만 외우면은 노인의 신체적인 부분은 다 감소되고 저하되고 악화된다 있습니다. 주요 질환으로 먼저 퇴행성 관절염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지거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다. 지금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골은 여기 무릎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가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빈 공간이 잘 보였어요. 근데 점차 갈수록 빈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더 좁아지고 마지막은 아예 붙어버린 상태가 퇴행성 관절염이다. 관련 요인으로는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심해진다. 왜냐하면 뼈하고 뼈가 붙었기 때문에 연골이 다 닳아져서 뼈하고 뼈가 붙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 관절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거 이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운동하면 악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휴식 시 완화된다. 운동하면 더 아프고 휴식 시에는 완화됩니다. 왜냐하면 연골이 닳아져서. 이해되셨을까요? 치료 및 예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체중 조절 필요합니다. 상체가 무거우면은 아무래도 하체에 실리는 무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증을 더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릎에 영향 끼치지 않는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가 중요하고요. 무릎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체중 부하 운동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체중 부하 운동 금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수영장에서 막 물 안에서 뛰어다니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무릎에 무게를 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체중 부하 운동은 아니다. 체중 부하 운동 아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 관절 경직 예방과 근육 강화를 위해 관절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어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다. 이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건강한 뼈와 골다공증 뼈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건강한 뼈는 뼈 안에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뼈 사이사이에 꽉 차져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시나요? 이거를 골밀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골다공증 환자는 어떤가요? 구멍이 너무너무 크고 빈 공간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이 골밀도가 높다, 골밀도가 낮다,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다, 골밀도가 높은 것은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관련 요인으로는 폐경, 여성 호르몬의 부족,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인 사람에게 골다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외에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골다공증을 유발시킨다. 3번에 나와 있는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뼈 생성을 억제합니다. 뼈 생성 억제. 그러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과 잦은 골절이 나타나게 되고요. 왜 골다공증 환자 잦은 골절이 나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저 같은 경우는 검정고무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서 엿장수가 오면은 엿가락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엿가락을 부러뜨릴 때 구멍이 촘촘하고 이제 크지 않은 엿가락은 부러뜨리기 어려웠어요. 네. 구멍이 촘촘하면서 꽉 차 있는 엿가락은 부러뜨리기 어려웠어요. 근데 구멍이 뽕뽕뽕 크게 뚫려 있는 것은 금방 작은 힘에도 부러지기 쉬운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골다공증 환자는 안에 골밀도가 굉장히 낮고 구멍이 크게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잦은 골절이 생기기 쉬운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칼슘 섭취 시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칼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칼슘만 제공하는 게 아닌 비타민 D 섭취도 함께 섭취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D는 만약에 약물을 통해서 섭취하기 어려우면은 햇빛을 쬐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비타민 C하고 철분 나왔었고요. 이거는 빈혈 환자한테 했었죠, 빈혈. 자, 여기서는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과 비타민 D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적당한 체중 유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 우리 앞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면 안 됐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 부하 운동 안 돼. 퇴행성 관절염. 근데 골다공증은 지금 근육과 뼈가 너무너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 네. 여기서는 걷기 있고 약간 살짝 뛰기. 조깅 같은 거, 조깅 같이 살짝살짝 뛰는 체중 부하 운동 꼭 필요하다. 금주와 금연 절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흡연 시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 생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뼈 생성 억제. 그냥 술하고 담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노인에게는 제공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고관절 굴절 있습니다. 고관절 굴절은 강한 외부의 힘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고관절은 그냥 골반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반에서 허벅지 다리 연결되는 사타구니 부분 고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대부분 넘어지면 엉덩이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뼈가 약한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로 넘어지게 되면은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관련 요인으로는 하지 기능의 불안전, 저체중, 골다공증, 시력 장애가 있고요. 증상으로는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있습니다. 서해부와 대퇴부 통증은 사타구니 쪽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넘어짐과 동시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게 되면 치료 및 예방으로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닥에 굉장히 쉬워요. 바닥에 물건 치우기. 그 다음 미끄럽지 않은 상태여야 되겠죠. 미끄럽지 않아야 되고 밝은 조명으로 바닥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신발이나 양말은 안 신는 게 좋은데 만약에 신발, 양말을 신을 때는 미끄럼 방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방지 패드. 바닥에 물건 치우기는 여기서는 카펫도 포함됩니다. 카펫은 발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카펫 치워주셔야 됩니다. 치료 및 예방 두 번째로는 골다공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특히 넘어지면은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자, 오늘 심혈관계하고 근골격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많이 헷갈리셨을까요? 네, 그래도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게 하고. 자, 오늘 심혈관계하고 근골격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오늘 수업도 선생님들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